총파업을 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년 전 정부의 일방적인 공무원 노조법을 거부하고 공무원들의 온전한 노동 3권을 외치면서 총파업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당시 11월 15일 전국에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총파업에 돌입했고 정부는 그 당시 노동 1권도 되지 않는 무늬만 노조인 법을 강행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월 27일 법을 제정을 강행하고 1년 후 시행을 했던 적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당시 제정된 법은 조합원의 가입 범위 일부만 수정되어 있고 그리고 소방 공무원들 노조 활동할 권리만 보장한 채 여전히 노동기본권을 제약하고 정치 활동까지 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파업 20년이 되는 올해 공무원 노조와 그리고 정혜경 의원 대표 발의로 11명의 국회의원들께서 처음으로 공무원 노조법 개정 발의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1월 4일 개정 발의를 했고요. 정치 활동 보장과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노동조합 교섭권 강화와 쟁의 행위를 보장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토론회는 공무원 노동운동의 숙제와 노동자로서 우리 공무원의 기본권 등 다양한 주제로 토론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공무원 노동 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공무원 노조 총파업 20년 국회 토론회를 힘찬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총파업 20주년을 맞이해서 노동 기본권과 당당한 노동자의 길 토론회에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함께해 주신 우리 최준호 교수님과 박주영 상임위원님 그리고 우리 민정기 초대 부위원장님과 주재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님 그리고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오신 우리 민주당 민영배 의원님과 신장식 의원님 그리고 정혜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는 실제로 총파업에 함께했던 동지들은 최국소수입니다. 그렇지만 후배 우리 이제 노동자 간부 동지들이 총파업 정신을 기리고 그와 관련 토론에 함께하기 위해서 이 자리를 참석을 했습니다. 20년 전 우리 공무원 노조가 총파업을 결의했던 것은 저항이고 항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대응은 탄압으로 일관해 왔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런 상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총파업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토론을 통해서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더더욱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공무원 노조 총파업 정신을 기르고 나아갈 방향까지 정하는 그런 뜻깊은 토론의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많은 내용과 함께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송구합니다. 이게 21대 때 끝을 냈어야 되는데 못하고 또 20대까지 왔습니다. 신장식 의원님, 정혜경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 고맙습니다. 전에는 저 혼자 발의하고 대표 발의하고 했는데 이렇게 함께 내려갈 수 있어서 힘이 좀 더 납니다.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인데 결국 문제는 민주당입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주도해서 가져가면 저쪽에서 뭐 거부권을 행사하든 어쨌든 그 다음 문제인데 민주당이 그걸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런지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노동기본권, 정치기본권이 왜 보장돼야 하는지 이런 건 너무 특별히 따로 말씀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제가 보기엔 너무 야만적인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또 힘을 내서 같이 이 문제를 풀어가기를 기대합니다. 저도 그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왕 이렇게 됐으니 구호를 같이 한번 하는 것으로 제 인사 말씀을 대신해 보려고 하는데 찬동하시죠? 네. 오늘은 그냥 공무원 노조에서 하는 거니까 그냥 교훈은 빼고 공무원도 시민이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그리고 민생의 명복정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이거 없으시죠?
너무 많은가요? 두 개만 할까요? 다 해요? 예. 공무원도 시민이다. 노동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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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도 시민이다. 정치기본권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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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민생외면 국정 파탄 윤석열 정권 퇴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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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진보당 노동자 의원 정혜경입니다. 예, 제 20대 때거든요. 20대 후반부에 20년 전에 저도 이제 경남 출신이라서 이병하 당시의 위원장님이 이제 그때 노동조합 이제 투쟁 발기하시고 해고되시고 했던 그 과정을 쭉 보았는데요. 당시에 이제 우리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고 이제 노동자 선언을 할 때 그 기억이 막 지금 막 이렇게 드라마처럼 이제 인식이 됩니다. 그때 당시가 정말 이제 우리 안에 노동자 선언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노동기본권이 온전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은 문제, 특히나 지금 윤석열 정권 하에서 퇴진 투표 진행한다고 지금 중 위원장님 지금 예, 문제 제기 받고 계시죠. 오늘 한노위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 의원님들이 문제 제기를 하셨고 또 여당에서는 여당대로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이렇게 됐었는데요. 여전히 우리가 갈 길이 지금 이제 퇴진 국면에서 특히나 이 부분이 전면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퇴진은 모든 국민들께 합의가 되는 문제고 이제 막 들끓어 오르는데 거기에 이제 공무원 노동자들께서 당연히 그 퇴진 투표를 하는 것은 응당한 역할이고 응당한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지금 여기 현 주소로 이제 드러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윤퇴진 국면에 새로운 길이 열릴 것입니다. 7공화국 시대가 열릴 건데 그것과 함께 우리 교사 공무원들의 노동 기본권이 온전하게 쟁취될 수 있는 대로 저도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우리 준비해 주신 전문가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함께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자에게 정의를, 시민에게 권리를,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온전한 노동 상권을 조국혁신당 신장식입니다. 민영배 의원이 당론과 어긋나는 힘찬 구호를 주셔가지고 아닙니까? 아직 곧 당론이 될 미래에서 온 민영배 의원님이셨습니다. 예, 공무원 노조 2000년 총선 때 제가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할 때 차범천 위원장이 출마하셔서 이제는 고인이 되셨죠. 2004년에 민주노동당 공무원 교사공무원 지지선언 후에 김영길 위원장님이 굉장히 고초를 겪으시다가 2005년에 공무원노조 특별법 관련해서 공무원노조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싸우고 많은 분이 영화의 목이 됐던 그 시절을 30년, 20년 전 그 시절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두벅두벅 여기까지 걸어오시느라고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온전한 노동 사업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이고, 그다음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어야 되는데, 특히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저는 2020년 경부터 페이스북에 좋아요를 눌러도 징계받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까 우리 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야만이, 이거 사실은 웃깁니다. 좋아요 누르는 게 징계 사유가 되는 나라가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선거 때만 되면 좋아요 누르지 말라고 지침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일입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인데요. 한편 제가 이제 변호사로서 딱 이게 헌재에서도 바로 인정될 만한 뻔히 이런 것이 있겠구나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헌재에서 소송을 해봐서 그런 건데요. 여러분 그 정치 자금을 낼 수 있는 것이 지금 못 내시잖아요. 정치 자금을 내는 것이 헌법의 기본권상 어디에 해당하느냐? 표현의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참정권 피선거권의 영역이 아니고요.
표현의 자유예요. 이전에 후원회를 각 정당이 후원회를 못 두게 하는 법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정당도 후원회 다 주잖아요. 제가 이제 헌재 그걸 끌고 가지고 갔을 때 표현의 자유, 즉 돈을 가지고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잖아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라고 하고 주장을 했고 그게 인정돼서 지금 정당들이 후원회를, 그러니까 누군가의 표현의 자유를 막고 있다는 거죠. 정당을 통해서 내 의사를, 정당을 지지하는 표현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을 막고 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내가 어느 정당이 후원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에 보다 훨씬 더 원시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돼 있다라고 하는 점들을 좀 많이 착안해보고 이야기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전부터 헌법소송하면서 공무원들도 이거 표현의 자유로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도 조금 더 고민해보도록 하고요. 여튼 한 20여 년 넘는 기간을 너무나도 굳건히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오신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과 함께 저도 온전한 노동 3권 그리고 정치적 기본권이 보장되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미래회에서 오신 민영배 의원님과 함께 또 정의경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국회 토론회 여러 번 다니는데 이렇게 토론회 전에 이런 거 팔뚝질하는 것처럼 아주 신선한 경험이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 되는데요. 뒤에 있는 선생님들 발제물을 보니까 아마 노동 기본권 관련해서는 많은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 이제 목차 보시면은 한 7개까지 쟁점이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쟁점 3, 4, 5, 6 이 정도의 쟁점들은 최근에 아주 깊이 관여를 한 쟁점들입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면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얼마 전에 결정이 됐지만 그 결정을 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했거든요. 여기 아마 계시는 조합원 선생님이나 지부장님들 아마 그 설문도 해주시고 하실 것 같은데 그걸 하면서 이제 개인적으로 고민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전혀 반영되지가 않아 버렸죠.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추후에 이 어떤 고민이 있어야 될지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공투위를 만드셔서 지금 임금 결정 방식, 이른바 공무원 보수위원회를 법제화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토론회를 할 때 발제를 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도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사실은 소득 공백 관련해서도 2015년도에 공무원 연금 개정하고 나서 그 공백이 생긴 분들이 올해로 몇 명 되신지 혹시 아세요? 2024년 기준으로 6천 명이 발생했습니다. 6천 명. 지금까지 6천 명. 누적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고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지금 굉장히 크게 고민해야 될 지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부분이 악성 민원 부분들은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까 신장식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뭐 우리 그 정치 기본권 관련해서도 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을 것 같고 특히 외국에 있는 공무원 노동조합 이런 경우에는 이 실질적으로 굉장히 정당과의 관계가 돈독해요. 그게 아주 제도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있는 선생님들은 조합비만 내시잖아요. 근데 영국은 조합비하고 같이 뭐를 내냐면 폴리티컬 펀드라는 걸 같이 내고 있어요. 정치 기금을 모든 조합원이 그걸 같이 냅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구분돼 있어요. 조합비는 조합 운영을 하는데 쓰는 것이고 말 그대로 폴리티컬 펀드는 일종의 정치 활동만을 위한 그런 기금을 별도로 해서 거의 대부분 이제 노동당한테 그게 전달이 되는데 뭐 그런 식의 방식들을 통해서 정책 역량을 어떻게 강화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2002년도에 이제 전공로가 만들어지기 2004년도에 파업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저희 그 공무원 노동조합이 필요하다 뭐 이런 논의들이 있은 지가 좀 된 거죠. 그래서 이 1989년도에 아마 그때는 한국 정책학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공무원 노동권에 대해서 발제를 했는데 그때 담당 이제 오늘은 뭐 담당 공무원이 안 오셨지만 보통 이런 토론회 하면 담당 공무원들 오시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공무원의 단체 뭐 이런 거에 담당하는 부서는 지금은 인사해주셨지만 당시에는 총무처였거든요. 총무처랑 이제 내무부랑 합쳐가지고 이제 행정자치부가 되잖아요. DJ 정부 들어와서 그 전이니까.
그 총무처에 있는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 노동조합도 장기적으로 고민할 수 있다 정도를 언급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엄청나게 뭐 징계를 해야 된다느니 뭐 어디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느니 그게 사실은 불과 얼마 전인 거죠.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덜컥덜컥하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쨌든 공무원 노동법 지금 이제 발의된 법안도 그렇고 상당히 좀 이렇게 확대되는 경향성은 분명히 보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그 기반 안에 또 전공로가 굉장히 단단한 그 기반을 닦아주셨다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이런 것도요. 사실 2017년도에도 이 2017년 기사예요. 얼마 전이잖아요. 경찰이나 소방도 직장협의회 가입을 허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경찰 직협이 만들어져 있고 전국 단위 직협이 이제 협의가 존재하고 소방은 이제 노동조합까지 이제 만들어진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뭐 어쨌든 계속 이제 확대되고 있는 경향성 분명히 보이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동조합 현황 같은 거는 그냥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지금 노동조합 공무원 노동조합이 153개 정도 있거든요. 현재 기점으로 해서 너무 이게 지금 설립 단위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라는 이제 고민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이제 결국은 노동조합이 계속 좀 이렇게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데 저해하는 요인도 될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추후에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공무원 기본권은 우리 박경 선생님 이제 발제를 해주시는데 작년 자료로 보니까 뭐 ILO의 이런 분석한 자료도 잘 정리해 주셔서 특히 그 일종의 사용자 지위에 있는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가입을 지금 못하게 돼 있는데 해당 공무원만의 별도의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고 이게 뭐 ILO에서 권고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이건 영국이거든요. 제가 외국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국 같은 경우가 정확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NAHT라는 건 무슨 노동조합이 HT가 헤드 티셔츠입니다. 이게 이제 교장 선생님 노동조합이 따로 있는 거죠. FDA라는 게 우리로 치면 고위 공무원단 노동조합이에요. 이분들 우리의 노동권과 우리의 임금 누가 해줄 건데 누가 대신할 건데 우리는 우리 거는 우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아주 기본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이런 것들이 보장되고 있다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단체 행동권 역시도 이제 단체 행동권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현업직 공무원을 허용하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주마다 좀 다르고요. 일본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다 허용하죠. 영국 같은 경우는 심지어 소방 공무원도 단체 행동권을 소방이 파업을 종종 합니다. 소방 공무원들이 다 허용하고 있다. 이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 이거는 무슨 설문조사였냐면은 2021년도에 노조법을 개정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범위도 좀 확대하고 소방 공무원의 공무원 노동조합도 허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전에 이런 경우가 사실 별로 없는데 당시에 이제 기재부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법을 개정하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당사자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이런 걸 한번 확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연구를 진행했던 내용입니다. 여기 대부분 다 조합원들이 하셨는데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한 85%가 매우 동의한다, 어느 정도 동의한다고 답을 해주셨고요. 지금 조국혁 진단에 가셨는데 이 조국 당시 이제 민정수석 할 때 2018년도에 이미 상당히 이제 진도가 나가서 이런 논의들이 있었던 거죠. 물론 이제 무산되긴 했지만 정부 발의로 해서 개헌한 내용 중에 공무원 노동 3권을 인정하는 부분들이 논의되다가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1919년도에 우리나라는 1919년도에 3.1 운동을 할 때 이거는 이제 영국 경찰들이 파업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이제 파업권이 박탈당해서 이 사건 이후에요. 파업을 못하게 돼 있는데 최근에 다시 이제 경찰들이 또 파업권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를 해외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이제 설명을 드리고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 역시 이제 다른 이제 법적인 내용들은 뒤에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설문조사에는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 설명을 잠깐 드리면. 공무원 노동자 절제 활동에 대해서도 한 79% 정도가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필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 지금 이제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들이 조합원들에서 명확하게 나타나는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영국하고 독일하고 프랑스 사례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폴리티컬 펀드라는 걸 통해서 노동당하고 굉장히 긴밀하게 사실은 깊숙이 관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마가렛 대처가 1979년도에 정권을 잡고서 18년 동안 보수당 정부가 진행되다가 그 다음에 다시 정권을 노동당이 갖고 오는데 그때 선거가 1979년 선거거든요. 토니 블레어라는 사람이 총리가 되는데 그때 어떤 식으로 이 영국의 노동조합이 특히 공무원 노동, 영국은 유니선이라고 하는 지방 공무원이 주축된 노동조합이 영국의 거의 제1 노동조합이에요.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습니다. 140만 명 정도가 조합원이 하나의 단일 노동조합이에요. 어마무시하잖아요. 물론 이제 NHS의 그 의료 서비스의 노동조합도 같이 그 안에 같이 하나의 노동조합 묶여 있는데 어쨌든 그 유니선이라는 노동조합이 그 1997년도에 그 선거에 아주 전략적 지역구라는 걸 한 30군데를 선택을 해요. 그게 어떤 지역구였냐면은 떨어질 수도 있고 당선될 수도 있고 박빙의 지역구를 30군데 선택을 해서 거기 집중적으로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선거에서 노동당이 승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할 수 있는 여지들을 확인할 수 있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신분에서 출마도 하고요. 출마하고서 임기가 마치면 다시 공무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도 있고 뭐 정당 가입이나 이런 거는 다 허용되는 것이고요. 프랑스 역시도 정당 가입도 허용이 되고 현지 대통령 우리나라는 이제 이 대통령이 뭐 잘못 얘기해가지고 탄핵까지 발본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장되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지금에 있는 제도로 너무 과해도 너무 과하다.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근로시간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시간 면제는 이것도 참 이해하기 참 어려운 정책 공약 중에 하나였는데 이 윤석열 후보가 받은 거잖아요. 지난 대선 때 이거하고 사실은 다시 또 하나 이해 안 되는 게 그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받았거든요. 정부 지금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는 핵심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 근로시간 면제를 받으면서 이게 법이 통과된 거죠. 법이 재작년에 통과됐는데 이게 법이 통과될 때부터 설왕설래가 있었죠. 국민의힘에서는 반대하려고 했었고 공약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그래서 사실은 약간 얘기가 뒤에서 나온 얘기들은 뭐 민간에 몇십 프로를 해주겠다 뭐 이런 얘기가 하면서 통과가 된 거죠. 통과가 되고 법에 의하면 사실은 작년 12월 11일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데 여러 가지 쟁점들이 있었어요. 연구도 좀 늦어진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사실은 최근 올해 들어서도 한 2달 정도가 딜레이 됐는데 그거의 아주 핵심적인 이유는 이 근로시간 면제를 논의하는 기구가 근로시간 금연이라는 거를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두게 돼 있는데 그 위원들을 15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어요. 노동조합 5명 그리고 정부 5명, 공익위원 5명. 근데 그 공익위원 선정하는 부분들이 서로 이제 굉장히 이견들이 있어서 좀 딜레이 되면서 이제 논의가 좀 늦춰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저는 이거는 한편으로는 되게 좋을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되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은 공무원 노동운동이 약 위축될 수도 있겠구나. 현재 상황에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이제 논의를 거쳐가지고 결정이 됐죠. 결정이 됐는데 여기서 저는 이제 작년에 우리가 연구하면서도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것이 사실은 이 근로시간 면제를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최소 설립단위 기준으로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부가 하나의 설립단위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조합원이 예를 들어서 지방공무원이 20만 명이 150개 노동조합이 있다고 행정부는 20만 명이 만약에 하나의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은 지방공무원은 이 기준으로 보면 뭐 한 150명을 근로시간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 행정부는 15명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황당하잖아요. 공무원 노동조합이 똑같은 조합원인데 그 기준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를 공무원 노사관계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되네. 법에도 그렇게 돼 있거든요.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뭐 이 부분이 전혀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정부의 입장을 그 5명의 공익위원이 이제 뒤에 저도 이제 이래저래 확인해 보니까 전혀 이제 그런 논의들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논의되지 않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는 분도 많지 않으셨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시간 면제가
확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확정된 게 이거예요. 이 결과물인데 이 결과물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전체 민간 대비 51%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 51%가 사실은 원래는 30%를 정부에서 얘기했었고 노동조합이 90%를 얘기하셨는데 이제 접점을 찾은 게 51%였고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부에 대한 노동조합에 대한 고민이 녹아있지 않아요. 제일 녹아있는데 제일 밑에 보시면은 행정부 교섭에 필요한 경우 연간 6,000시간, 그러니까 3명 정도는 추가로 줄 수 있다 정도를 합의해 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특히나 이제 행정부는 국공노라는 조직에서 거의 대부분 조직하고 있잖아요. 공노 쪽에 거기 이철수 위원장하고도 저도 요즘 계속 통화를 하고 있는데 그분 생각에는 지금 이거를 받아서 운영하기는 불가능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 행정부에는 또 가장 큰 고민이 소방이 여기 들어와 계십니다. 소방이 조합원이 엄청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이 하나의 우산에서 운영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게 된 거죠. 그리고 들어보니까는 저기 대학에 있는 조교 노동조합이 있잖아요. 최근에 조교 노동조합도 교육부 소속이니까 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 전공로 사업장 중에 저기 대학에 계신 그 공무원분들 그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을 다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있는 국공로 플러스 알파가 이만큼 있는데 지금 있는 근로시간 면제를 받는 수도 택도 없는데 이제 거기다 소방이나 다른 부분까지 고민해야 되니까 아예 그냥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이제 입장을 갖고 있어요. 거기다 또 한 가지 이제 고민이 민간하고 다르게 최소 단위를 299명 이하로 해버렸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기초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고민되실 거예요. 현장에서. 그러니까 0.5명이 가능하게 해놓은 것인데 그래서 저는 뭐 다 지난 얘기지만 지난번에도 다른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논의에 다시 이런 뭐 논란이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전공로가 들어갔어야 된다고 봐요. 이 단위. 이거는 되게 노동조합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기 때문에 여기에 저는 경사노위니까 반대하고 민주노총 입장에 있으니까 못 들어간다는 그 입장은 정말로 그런 선택이 저는 뭐 어쨌든 조금 아쉬운 선택이다. 그래서 이때는 들어가서 이 문제를 같이 사실은 여기에 노동조합 위원들이 어떻게 구성됐냐면은 공무원연맹, 상원노총이 4분이 들어가시고 공노총에서 아까 이철수 위원장, 국공위원장이 1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사실 이 결과물을 봐도 사실 조금 이제 그런저런 것들이 영향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서 또 이제 공노총의 석현정 위원장과 이철수 위원장이 연행되면서 매우 아쉬워요. 저는 이 부분이 특히나 또 그래가지고 사실은 현재 지금 이제 공투위를 만드셨잖아요. 행정권을 위한 공투위를 만드시면서 공무원 뒤에 설명드린 공무원 보수위원회 관련해서도 상당히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건으로 해가지고 또 다시 이제 공무원 노동자 간의 갈등이 지금 또 이제 촉발된 상황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또 다른 또 대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다음은 이제 공무원 보수위원회 관련된 얘기입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공무원 보수 민간 접근율이 상당히 82.3% 이거는 2023년도 똑같이 82.3%까지 떨어졌습니다. 이 기준은 100인 이상의 민간의 사업장의 사무직을 중심으로 기본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는데 높을 때는 그분들하고 비교해서 민간하고 비교해서 95.9%까지 갔잖아요. 2004년 같은 경우에. 근데 지금 이제 82.3%까지 이제 떨어져 버린 그런 결과들이 있다. 이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실질적으로는 공무원의 임금 결정 과정에서 공무원 노동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작동을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무원이 우리 사회에서 과거와 같이 매력적인 일자리가 아니게 된 거죠. 그래서 상당히 퇴직자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한 3,600명 정도가 나가셨는데요. 1년 미만 공무원들이요. 그리고 3년 미만이 이제 또 만 몇천 명 또 나가셨죠. 5년 미만이 아마 3만 6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고민이 있어야 돼. 저는 이거는 사실은 인사실처나 행정안전부나 이런 정부에서 총무부서, 인사부서를 맡고 있는 부처의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런 고민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2018년, 이제 19년 이제 교섭의 결과로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존에 있었던 공무원 보수 민간 심의위원
여기는 21명 정도의 위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노동조합이 3인까지 참여가 가능하게 해놨었는데 실질적으로 2명 정도 들어가셨던 거죠. 그러니까 아주 작은 목소리만 확보했었는데 사실은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그래도 15명으로 구성되고 5명의 노동조합 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많이 확대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노감표 원장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이제 교섭의 연장선상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말씀들을 초기에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논의된 것이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19년부터 여기 위원으로 지금 6년째, 1년 이제 빼고서 5년을 여기 참여했었는데 첫 해부터 사실은 이 논의를 할 때 기재부가 여기 빠져 있습니다. 5명의 위원 중에 황당한 거죠. 왜냐하면 기재부가 예산을 세워야지 공무원의 보수가 결정되는데 기재부 이제 국장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걸 요구했는데 지금까지도 들어오지 않는 것이고 그래서 첫 해 이제 2.8에서 3.3 레인지로 정했던 것을 기재부가 2.8 가장 낮은 숫자로 이제 해서 임금 인상하면서 첫 해에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거를 임금 인상을 이거를 어나운스할 때 공무원 보수위원회 결정을 존중해서 이렇게 결정합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다음 연도부터 이제 그 전혀 그런 식의 입장들이 아니었던 거죠. 공무원 보수위원회는 그냥 거기서 논의하시고요. 임금은 우리가 결정합니다. 이런 태도로 지금까지 보여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런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다 정도고요. 그래도 이거가 이제 올해 그 임금 인상을 결정한 거였는데 이것도 차등 인상, 작년부터 차등 인상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하우 상박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논의는 했지만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고 이게 반영은 되지 않고 내년에는 그래도 3.0 인상하기로 했는데 저는 일정 정도에는 그 공무원 보수위원회 활동이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 최저임금이 1.7% 오르잖아요. 그런데 이제 공무원인 임금을 3.0으로 올렸다는 것은 그래도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다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제 기재부의 좀 독단적인 결정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공무원 보수의 법제화라는 지금 9월 23일 날 우리 여기 국회 대강당에서 저희 토론회를 했던 것인데 저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제 지금 이때는 아마 한두 달 안에 좀 발의를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상당히 조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조율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행안위에 있는 윤건영 간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사실은 공투위 차원에서 좀 같이 그 연대하면서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아까 그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또 노동조합 간에 한 목소리를 내는 것들이 좀 쉽지 않은 구조로 지금 흘러가서 조금 이제 아쉬운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추후에 그렇더라도 이 부분은 같이 좀 고민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것은 공무원 보수위원회 27명, 또 최저임금위원회처럼 노사 공 9명씩 참여하고 여기다 사무국을 두고 지금 이제 기재부 인사혁신처에 있는 자문기구처럼 돼 있는 거를 이제 기재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에서 가져가서 여기서 결정을 하면은 반드시 관련된 예산을 세워가지고 반영을 하게끔 이런 식의 이제 법제화를 고민하고 있다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이것들을 고민할 때 이제 이런 얘기도 제가 지난번 발제할 때 설명을 드린 건데 국가임금위원회 같은 것도 만들어서 여기서 좀 같이 논의하는 거 어떨까? 최저임금에도 여기다 넣고 공무원 보수위원회나 공공기관 임금위원회. 공공기관도 지금 공대위가 있잖아요. 공공기관에 5개 노동조합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지금 이제 3주 전에 저희가 토론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토론을 해요.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총회인건비제랑 공훈위법. 이제 공공기관에 어쨌든 공공기관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뭐 교섭을 못 하잖아요. 3.0 내년에 3.0이거든요. 예산편선 지침으로 내려보내면 그냥 거기서 임금 총액에서 결정을 물론 이제 그 안에서 수당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어쨌든 노동조합이나 일하는 분들이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저도 다음 주에도 이 말씀 좀 드리는데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공공기관 공대위에도 드렸지만 이 논의도 지금 공투위하고 공공기관의 공대위하고 같이 논의할 지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논의의 장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공무직위원회 지금 이번 정부는 쳐다도 안 보고 있거든요. 공무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무원 소득공백입니다. 소득공백은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에 이제 공무원 개정 연금 개정을 하면서 여기 보시다시피
연금 지급 연령 65세로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당시에도 했던 약속들이 있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게 뭐냐면은 퇴직 공무원인들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 후속 조치를 하겠다고 했지만 전혀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거였고 2020년 정부 개선 추진 협의에서도 이런 논의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 그러고 그때 약속했던 게 사실은 2024년 상반기 올해 6월까지는 뭔가 내놓기로 한 거였잖아요. 이걸 안 내놔가지고 이제 지난번에 인사청문회에서 천만 공성도 하셨고 그랬던 걸 아까 기억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정부 교섭안에 아주 기본적인 멘트 정도 하나가 들어간 거죠. 그냥 뭐 조합과 협의한다 정도로. 근데 여전히 이거는 진도를 좀 많이 나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좀 연구도 하고 조사한 내용이 있어서 그걸 좀 공유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올해까지 한 6천 명 정도가 이미 벌써 소득 공백을 경험하고 계시고요. 31년까지 이제 계속 늘어나고 31년 이후에는 뭐 그냥 모든 공무원이 다 5년에 소득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은 정년하고 연금하고 갭이 생기는 경우가 없는 거죠. 다들 일치하게 세팅을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이제 갭이 생기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지 그런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제가 올해 5월 9월달에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기초단체 공무원분들 2,252명. 이거는 시군구 연맹에서 연구를 진행한 거였고 이거 관련해서도 한 달 전쯤에 저희가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아마 처음 보실 거예요. 여기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그래서 소득 공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보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거 연령별로 이제 쪼개서 보니까요. 50대 분들은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본인의 일이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20대나 30대 분들은 확실히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도 없고 잘 모르는 경우들이 좀 높게 나왔습니다. 그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을 수 있어요. 소득 공백을 메꾸는데 그게 가장 좋은 거는 정년 연장입니다. 그러니까 정년 연장에 대해서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이고 있어요. 이게 가장 필요하다. 그 다음으로는 연금 피크제. 연금 피크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연금이 계속 높아지는데 어느 정도 수준에 됐을 때 뭐 85세 정확히는 아니겠죠. 그때부터 이제 그냥 피크처럼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조건으로 하되 60세부터 받게 해달라. 이제 이런 식의 제도고요. 임금 피크제는 지금 이제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임피 제도인 거죠. 가맹률을 뭐 3년 동안 뭐 20% 한다든가 그러면서 근로 시간도 좀 줄이면서 이거를 하는 방식이었고요. 조기 연금 감액이나 이거는 조기 연금을 받으시면 1년에 지금 5%의 감액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냥 65세부터 안 받고 난 60세부터 받겠어 그럼 5%씩 감액이 돼서 맞는데 이 감액률이 독일에 같은 경우 이번에 조사해야 되는 건 독일은 그 감액률이 3%예요. 3%하고 5%가 엄청 차이가 납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좀 감액률을 좀 낮추면서 하는 부분들은 검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공무원의 재임용입니다. 재임용. 이게 지금은 이제 위에 있는 것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정년 연장 같은 경우는 아마 사회적 대화의 기관들도 좀 필요한 이슈라서 공무원을 재임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지금 당장 이건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에서 이거는 인사혁신처에서 이런 이제 의견들을 줬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해본 겁니다. 재임용을 하기를 원합니까? 원하지 않냐고 물어봤는데 이것도 생각한 거하고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재임용을 원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았어요. 재임용을 원하시는 분이 46.9%, 원하는 분들은 개인적으로 노후의 경제적인 부담감 때문이다. 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이 60세 이후에도 계속 있어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응답을 해주셨고요. 원하지 않는 분들은 좀 쉬고 싶다. 이제 그동안 못했던 것도 좀 하고 싶다. 그리고 뭐 워라밸도 좀 챙기고 싶다. 이런 의미로서 이제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고 만약에 재임용된다면 어떤 업무를 하시면 좋을까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래도 재직 기간 중에 좀 많이 익숙했던 일들을 해보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대체적으로 한 200에서 300 정도의 임금을 받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인사청에서 하고 있는 재임용 제도 있잖아요. 그 제도는 보니까는 대상도 굉장히 작은데 거의 대부분 제가 그 홈페이지 가서 찾아보니까 150만 원 정도 돼요. 150만 원. 그리고 그거를 지금 현재 하고 계신 분이 오셔가지고 토론자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뭐 당연히 그게 이제
뭐 연금을 대체하거나 뭐 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개선 방안들도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어쨌든 공무원 소득 공백 정책 협의회 같은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다. 저는 그래서 공투위 같은 데서도 공무원 보수위원회 뿐만 아니라 이런 논의들도 지금 여러 가지 쟁점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을 요청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좀 논의를 진행할 수 있는 판을 좀 여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기초만 하더라도 굉장한 다양한 직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렬을 전체적인 정책 협의회가 있고 직렬별로 예를 들어서 보건 직렬이면은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하고 같이 논의해서 그런 거를 대응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분과위원회를 두면서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이게 이제 일종의 재고용의 그런 이제 사업인데 지금 보시면은 올해 뭐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371만 분이 되지 않습니다. 6천 명이 지금 나와 계신데 대상자가 이거로는 뭐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고 임금 수준도 지금의 150만 원에서 조금 높일 수 있는 것도 좀 같이 고민해 보자라는 거고 추후에는 지금 사실은 시군구다 하다 보니까 이거를 연구를 할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저기 전공로에도 그런 제안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시군구 연맹의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국가공무원도 포함되고 있는 거고 뭐 광역도 있고 다 하는데 그런 것도 좀 포괄적으로 좀 실태조사도 하고 대안도 마련하는 것이 좀 추후에 필요하지 않을까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지금 몇 분 남았어요. 제가 5분 정도 남았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악성 민원 관련해서는 뭐 그냥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대안들이 나오고 있는데 악성 민원에 대한 전담 기구를 설치한다거나 뭐 분리 조치를 한다거나 제재를 강화한다거나 또 관련된 수당을 좀 높게 한다거나 그리고 사실은 이 악성 민원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고용하고 좀 연관이 있어요. 인터뷰를 해보니까 특히 재고용에 대해서 주니어들이요. 저희가 인터뷰를 7개 직렬에 대해서 7명씩 한 50분 정도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특히 주니어 분들이 재고용을 만약에 하시면은 그분들이 경험이 많으시잖아요. 퇴직하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 업무를 좀 담당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퇴직하시는 분들은 제일 하기 싫은 업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조율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이제 재고용 공무원분들이 이런 걸 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마지막으로 5분 남았으니까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 강화 부분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거 참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그냥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노동조합이 너무 파편화돼 있고 지금 큰 노동조합도 저는 좀 합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영국에서는 이거를 1993년도에 유니선이라는 노동조합을 만드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날고라는 노동조합이고 뉴페라는 노동조합 이 두 개의 노동조합이 하나가 현업직 공무원 노동조합, 뉴페가 사무직 공무원 노동조합이었어요. 여기가 이제 외부적인 압력이 커지니까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면서 통합을 하게 되거든요. 93년도에. 근데 이때 이제 여기서도 엄청난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식이냐면은 사무직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 현업직 공무원 노동조합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스 유니언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사용자 유니언. 니네가 무슨 노동조합이야. 지금 이제 우리 지금 노동계가 갖고 있는 거랑 유사할까요? 어쨌든 그런 식의 시선들이 있었는데 외부의 압력이 커지니까 그래도 합치자. 라고 결정을 해요. 근데 이거 단번에 합쳐지지 않아요. 이 합쳐지는 과정이 한 7년 걸립니다. 7년. 논의를 하면 이 절차나 이런 걸 하면서 7년 동안 논의를 해가지고 합쳐요. 합치면서 이제 결국은 영국의 제1 노동조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있는 거는 사실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정부의 노동조합도 굉장히 쪼개져 있었는데 중앙정부도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통합해서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것도 우리의 공무원 노동운동 안에서도 한번 정말 고민해야 될 그런 과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추후에 좀 그래서 저는 그게 이제 조직 간의 통합이 안 되더라도 이건 제가 이제 제안드렸던 건데 지난번에도 일종의 아까 쟁점들 있잖아요. 이 쟁점들이 뭐 공노총의 과제가 아니고 전국노만의 과제도 아니고요. 저기 공무원 연맹만의 과제도 아니잖아요. 같이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조직은 한 번에 합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정책적인 것들은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소득 공백 관련해서 토론회 할 때는 저기 공노총이 하고요. 악성 민원 토론회도 얼마 전에 있었거든요. 그건 또 공무원 연맹이 했어요.
그 이슈들이 사실은 같이 고민해야 될 이슈이기 때문에 최소한 정책적인 것들은 아예 그냥 좀 이렇게 같은 그 우산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무원 정책 포럼 같은 거를 좀 구성을 하셔서 공투위 안에다가요. 그래서 이런 이제 정책 대안 같은 걸로 다 각계 전투를 하고 각자의 노동조합에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이런 식의 접근이 아니라 함께하는 접근들을 좀 하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제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을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연구하면서 했던 것인데 노동조합의 정책 역량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현실화되는 것들은 정책 역량의 영역인데 이 정책 역량이 어떤 식의 것들을 같이 고민해야 되냐면 일단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역량.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 조직 내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책들이 어떻게 현실화시킬 것인가. 이거는 일종의 노동조합의 정치 세력화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더라. 그래서 영국의 유니선에 가서 제가 인터뷰를 했었던 것인데 여기서 일하시는 정책 담당자들이요. 제가 이제 영국에서 학위를 했는데 학위한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서 노동조합에 가서 취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야 되나요? 그래서 취직을 하는데 그럼 우리 생각에는 이 젊은 인생을 또 이렇게 또 갈아누르 가나? 뭐 이런 생각. 왜냐하면 그러고 있으니까 저희의 모습들은. 근데 들여다 보니까 대학 교수보다 임금이 좋고요. 연금이 대학 교수보다 더 좋아요. 노동조합에 있는 연금이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모여드는 거거든요. 저는 그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우리는 지금 지역본부도 저도 전북본부 민주노총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도 정말로 그 중앙에서 한 사람의 인건비, 두 사람의 인건비 내려오면 세 사람이 나눠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구조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모델들을 고민해야 돼. 정책을 만드는 사람도 그렇고요. 정책을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현실화시키는 방법이에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건데 영국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유니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동조합에는 예전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거를 트레이드 유니언 스폰서드 MP라는 게 있어요. MP가 뭐냐면 멤버 오브 팔라먼트예요. 여기 나오듯이. 그게 뭐냐면은 노동조합이 스폰서하는 국회의원이다. 그래서 모든 노동당의 국회의원들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들은 하나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유니선에 가입한 국회의원이 한 50명에서 6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고민하는 고민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국회하고 있는 의회하고 통과되고 잘 붙어 있는 거죠. 그런 구조들을 우리 상황에서는 만들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노동조합이 정책 포럼 같은 걸 만들어서 거기서 사실은 이런 토론회나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그 문제의식 공유하면서 정책화시키려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정도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래서 문제는 주로 이제 그동안 그러면 우리 공무원 노동조합이 파업 이후 20년 동안 노동기본권을 계속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요. 우리 그런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과 관련한 이제 구체적인 그 성과 내지는 경과들을 좀 보면서 지금도 이제 계속되고 있는 그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면은 그 자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노동기본권 관련해서 헌법에서부터 사실은 공무원 노동 상권이 법률적 통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지금 한국 사회에 설계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무원과 공무원 노동조합이 노동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투쟁들을 계속 ILO, 그러니까 국제 노동 기준을 이제 활용해서 대응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간의 한 20년의 그 우리 역사 투쟁 과정들은 사실 ILO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LO 결사이자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그 시기마다 대응을 해왔었다는 것이고 실제 1998년도죠. 직장협의법 도입을 하게 될 시기에도 ILO가 그 이전부터 계속 노동사건 확보를
권고해왔고 그 당시에 이제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공무원의 경우에는 노동조합 전에 이제 직장협의법을 통과시키는 그 단계에서도 이 직장협의회라고 하는 체계, 이게 뭐 임금보수위원회 뭐 이런 얘기들 이제 많이 앞에도 각종 이제 얘기들을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건 노동조합을 대체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 ILO의 공식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협의를 한다는 명목으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그 노동상권의 보장들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해왔었고 2005년도에 그 공무원 노동조합법이죠. 그 노동조합법을 제정했을 시기에도 끊임없이 이제 국제 기준에 비춰보면 이게 그런 직급 제한을 하는, 그래서 가입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그런 결사의 자유를 통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권고를 해왔습니다. 2013년도에 그 해직 공무원 관련해서 노동조합의 단결권 제한하고 노동조합 가입 범위, 그러니까 그 설립 신고 반려한 걸 이랬던 과정에서도 ILO 계속 주목을 하면서 그 해직 공무원의 가입 제한을 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그 폐지 권고들을 해왔었죠. 그래서 지난 21년도에 이제 법 개정, 현행 그 법의 개정 과정에 이제 그간의 한 몇 가지 사항들이 상당히 이제 반영이 되는 제도 진전들을 해왔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그러면 ILO에서 권고했던 사항들이 다 달성이 된 것은 아니고, 그런 조건 하에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계속 이제 22년 이후에 계속 산업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 조합원 정책 투표와 관련해서도 방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그 6급 지급의 경우에 뭐 팀장 직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탈퇴를 적용하는 부당노동의 일들이 계속 지속됐었고요. 또 특히나 지금 공무원 노동조합의 그 노동 상권 중에 이제 결사의 자유의 일부를 이제 법 개선을 좀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사실 이제 핵심적인 교섭권, 이제 그리고 교섭과 관련된 단체협약의 효력에 관한 부분들을 다 지금 현재 제한을 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공무원 노조법의 8조 1항 단서에 이제 비교섭상 제한하고 있고, 또 10조 1항에 단체협약 효력 제한하는 규정들을 두고 있는데, 이걸 근거로 또 23년도에 대대적으로 한 100여 건 이상의 공무원 단체협약을 또 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일부 이제 사건들이 지금 여전히 이제 법원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관련된 사항들, 또 특히 이제 규약 규정 사항과 관련해서 내부 운영 관련해서도 또 시정명령을 했죠. 그래서 그 전반적인 지금 계속되는 탄압과 관련해서 현재 결사의자위원회에 그 진정이 또 제기되게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현행 국내법에서의 그런 노동상권의 통제들을 지금 ILO를 통해서 대응을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발제에서는 주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결사의자위원회 진정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도 계속 이제 앞으로 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 그 실제 대응들을 하는데 계속 고민을 같이 하고 근거로 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일단 첫 번째로 그래서 정책 투표 방해행위와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진정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그 앞서서 그 의원님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게 기본적으로 시민의 자유에 관한 사항, 표현의 자유, 언론의 그 자유, 그다음에 집회의 자유, 이런 아주 기본적인 시민의 자유와 관련된 사항이어서 ILO에서 이제 계속 이 부분에 대한 입장들을 제시한 바는 이 노동 3권, 노동 기본권을 확보하는 가장 전제 조건이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권을 정상적으로 행사하려면 필수적으로 이 시민적 자유가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마치 시민적 자유 따로 있고 노동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시민적 자유 위에 노동권이 축적될 수 있게, 중첩돼서 보장될 수 있게 설계돼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무원 개인 노동자뿐만 아니라 공무원 개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행사하고 확장시키고 발전시키는 공무원 노동조합의 또 권리다라고 해서 이 시민적 자유를 누리는 주체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이번에 정책 투표와 관련해서 사실 이제 앞서서 그 정책 관련된 견해 표명에 대한 여러 건들을 이미 결사회자위원회나 그다음에 112로 고용상 차별금지와 관련된 112도 협약에 따라서 전문가위원회에서도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적으로 아이로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은 이 직업적 이익을 발현시키고 행사하기 위해서 노동조합이 이것을 활용하는 정치적인 그런 활동이나 그런 기타 관련 활동들을 추구할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자한테 그런 요구를 하는 보석과 관련된 요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직업적 이익과 충돌되거나 배치될 수 있는 것과 관련돼서는 당국에 대한 정책 비판들을 포함하고 있고 또 최저임금과 같이 부분들, 그다음 법원의 판결과 관련한 의견 표명 이런 것들도 다 공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공무원의 어떤 지금 우리가 정책 투표를 했던 사항들이 다 그냥 공무원의 연금에 관한 것, 그다음에 최저임금 차등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나 사회 서비스와 관련된 그 민영화 정책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 공무원 근로조건의 이제 핵심적인 보수나 근로조건, 그다음에 또 고용상 지위에서의 어떤 사회보험 제도의 문제나 그다음 공무원 구조조정과 관련될 수 있는 그런 인력 감축 문제들과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 이어서 이것은 직업적 이익과 긴밀하게 연관된 주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라서 이번 11월에 결사회자위원회 전문가 회의가 있었는데요. 요번에는 건설노조가 주 논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공무원 노조 관련된 지금 사건 두 건이 지금 제기돼 있는데 요거는 내년 초에 아마 논의가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고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상 보면 정부 측에서는 아직 답변을 제출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정부 답변이 나온 뒤에 이제 아마 안건 논의들을 할 건데 현재 정부 측에서는 전문가위원회에다가 제출한 자료들에 보면 이 공무원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직업적 이익하고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어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사실 직업적 이익과 무관하고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을 그러니까 그 중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 내지는 형사고발을 하거나 이제 이런 입장, 관련법 관련돼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과거에 이미 결사회자위원회나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던 게 뭐냐면 이 정치 활동에 참여하는 일반적 금지 자체가 틀렸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결사의 자유로서 어떤 직업적 이익과 관련된 활동과 굉장히 긴밀할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그 정치 활동 참여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공무원법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노동조합 활동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활동의 전제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은 비현실적인 요구다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제 51페이지 박스에 있는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이엘에서는 광범위한 경제, 사회 정책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어떤 의미이냐면 그 직업적 이익이라는 게 공무원들만의 어떤 직업적 이익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노동조합은 노동자 전체의 이익과 연결되어 있어서 최저임금에 관한 그 논의도 사실은 공무원 노동자의 임금 보수 결정에 다 연관되고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의 직업적 이익과 연관된 정치적인 견해, 정책적인 비판 이런 것들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그런 직업적 이익과 무관하다거나 공무원 노동조합의 정치활동과 분리시킬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별사회자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때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의견 표명들을 지금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지금 그 정치적인 중립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전문가위원회가 계속 이번에 2020년에도 그 정치적 견해 표명과 관련한 공무원에 대한 통제에 대해서 아주 고위직이고 정부 정책 결정에 긴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 본인의 업무와 관련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정치적인 견해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특수한 직위 그리고 특수한 직무와 관련해서 그런 정책적인 의견 표명을 하지 않아야 되는 공무원의 범위와 그 리스트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분류해서 나머지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굉장히 구체적인 지금 권고를 내리고 있거든요. 52페이지 박스에 보시면 이제 제가 소개해 놨는데요. 지금 현재 정부는 이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일반에 대해서 다 금지를 하면서 그 특정 직위, 특정 직무를 제한하도록 그 리스트를 올려야 된다라고 계속 전문가위원회 ILO에서 제출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미 그런 구체적인 기준들을 입법적으로 명확하게 정리하고 관련법 개정을 하라 이걸 권고를 이미 했었는데도 현재 정부가 이걸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앞으로 정책 제도 요구들을 하실 때 구체적으로 참고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6급 팀장 관련돼서 그 가입 제한하고 있는 그런 부당노동 행위들이 이어지고 있고 이게 이제 진정 사건에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대표적으로 종로구 송파구에서 이미 2022년도에 관련된 것이 이제 문제로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제 노사 갈등이 발생되면 6급 팀장들은 다 노조 가입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안내문을 뿌리면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그 조합원들 탈퇴 종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 그런 과정에서 노조가 집회를 할 때 6급 팀장인 조합원이 그 자리에 참석하면 징계할 수 있다라고 공문을 내린다던가 아니면 구체적으로 보직을 가지고 있는 팀장들을 불러서 노조가 하는 활동에 대한 비판적인 그 입장서에 사인을 할 것을 강요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조합원들이 탈퇴를 했죠. 요 관련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현재 고용노동부의 업무 매뉴얼이 이제 그 근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데 지난 21년도 그 공무원노조법 개정 이후에 업무 매뉴얼을 만들면서 그 6급 팀장이 가입 범위인지에 대한 예시를 제시를 했는데 이 내용이 보면 굉장히 위험한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순히 관리 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일부 직원 부재 시 팀장이 그 업무를 일부 한다거나 아니면 팀장 회의에서 뭔가 논의될 때 그 결정 과정 안에 뭔가 참여했다던가 라고 하는 그런 아주 주변적이고 단순한 사실행위들 몇 가지만으로도 사실상 그 사람들이 총괄 업무라고 봐가지고 가입 범위에서 제한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해석들을 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거에 ILO 결사자위원회에서 언급한 내용에 따르면 사실 ILO는 5급 이상 모든 공무원이 사실은 다 노조 가입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일반 노동자인 공무원과 분리되는 노동조합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다 가입돼서 제한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원칙을 취하고 있고 그리고 별도의 노조를 만들어야 되는 그 범위도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굉장히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다른 공무원 노동자들의 단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취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위직 공무원, 그다음에 국가 정책 결정에 긴밀한 관련된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으로 제한해서 보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6급 팀장은 특히 이제 지자체 6급 팀장이라고 하면 지자체의 가장 말단 부서의 과 안에 그 과의 과장의 통제받는 범위 안에서 과의 일부 업무를 사실은 이제 중간 실무 정책
그러니까 실무 점검을 하는 중간 실무자의 위치에 있단 말이죠. 근데 그래서 실제 보면 그 가장 말단에 속하는 이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고위직 공무원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냐 IL 기준으로 라고 하는 굉장히 우려가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는 이제 이 6급 팀장이라는 이름으로 사실 계속 일반 공무원 노동조합 가입을 통제하는 이런 부당노동 행위들이 반복되어 왔고 이게 21년도 공무원노조법 개정 전에도 계속 활용이 됐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전체에 대해서도 다시 이제 결사자위원회의 의견을 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돼서 이 부분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 내부 규정과 관련해서도 지금 선거관리 규정이랑 선거 규정에 대한 부분을 법 위반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 시정명령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실제 집단 탈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그 산별노조의 단결을 저해하게 되는 측면들을 규율하기 위한 내부 규율 규정인데 이게 마치 개인 조합원의 노조 선택권을 침해한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지금 시정명령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실제 지금 개인 조합원의 탈퇴 자유를 침해하고 있지 않고 그걸 다 보장하고 있는 거고 우리 노조법 5조가 집단적 탈퇴라고 하는 방식으로 노조의 일부 조직을 떼가지고 나가는 이런 것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가 아니란 말이죠. 노조법 5조 1항의 단결권, 자유롭게 단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그런 방식으로 확대 해석하고 오히려 산별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 이제 굉장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전문가위원회나 결사위원회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동일한 입장을 계속 반복해서 확인했던 것은 규약이나 규칙의 작성 권리는 내부에게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그 민주적 절차의 문제라던가 그리고 뭔가 구성원들의 이의 제기할 수 있는 그 절차를 보장하고 있는가 관련된 것 이외에는 노조 내부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도록 나머지 통제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제한만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계획들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것도 저희가 이제 이번에 구체적으로 이런 집단 탈퇴라고 하는 것으로 마치 단결권을 빌미로 삼아서 대응하고 있는 정부 정책에 대해서 좀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단체 교섭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100여 개의 단체가 시정명령이 있었고 일부 대표 소송 형태로 소송이 몇 가지 진행되고 있지만 나머지는 다 이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르게 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는 상태여서 지금 다 사실상 정부의 개입에 의해서 단체협약 내용이 다 바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결사자위원회에서는 예전부터 1865 사건 때부터 이게 거의 90년대 초반부터 계속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공무원이나 교원 이제 노동조건과 관련해서 정책이나 경영상 어떤 결정의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이 공무원 교섭사항이 배제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원칙으로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금은 당연히 아주 기본적인 근로조건이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게 58페이지 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ILO가 지금 계속 공무원노조법 8조 1항 단서랑 10조 1항 관련해서 폐지 요구를 계속 해왔거든요.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지금 공무원노조법 그 8조 1항 단서 내용을 보면 공무원의 노동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으면 다 배제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성 방식이 원칙적으로 교섭사항을 전제하고 그 중에 일부 예외적인 부분을 제외하는 구조가 아니라 원칙적으로 다 전반적으로 금지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교섭에 사실 금지를 전제로 해서 그 중에서 직접 근로조건과 관련된다고 하는 것만 빼서 교섭을 허용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그렇게 직접 관련된 것까지도 지금 우리 대법원이 뭐라고 하냐면 기관의 인사권, 기관의 임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질적 사항이라고 평가할 수 있으면 직접 관련돼도 다 위법이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사실 전제하고 있고, 심지어 노사가 노동조합 활동으로 근로시간 면제 기타 등등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된 각종 그 권리 의무 사항들조차도 지금은 다 배제되는 것을 원칙으로 갖고 있는 구조입니다. 근데 지금 ILO 입장은 뭐냐면 원칙적으로 교섭권이 보장되는 것에서 원칙으로 출발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중에서 정부의 업무의 어떤 운영이나 관리에 주되고 본질적인 사항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 예외적인 거 빼고 남으면 나머지는 기타 사항, 그냥 기타 사항은 다 교섭과 주되고 본질적인 사항이라고 봐야 된다라고 전제를 간주해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 성격을 달리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 일부 뭔가 정책, 정부 운영이나 관리하고 연관이 있다는 것만 가지고 교섭상에서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수차례 나온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지금 요 공무원노조법이 교섭을 근본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교섭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적극적인 단결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노동조합 활동 자체를 사실은 20년 동안 공무원노조법이 있고 노동조합이라는 형식을 만들어놨지만 교섭을 할 수 없게,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없게끔 지금 설계되어 있는 구조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번에 21년도에 우리가 이제 비준을 하고 그 ILO 이제 87호, 98호가 이제 비준 협약이 되면 1년 뒤부터는 이제 정기 점검을 이제 매년 3년마다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23년도에 1차 보고를 한 거에 대해서 전문가위원회가 87호, 98호 그 이행 상황 점검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이 공무원노조법 8조 1항 단서 10조 1항 폐지해라. 왜 이거 계속 갖고 있냐? 라고 지금 전문가위원회에서도 지금 다시 직접 권고를 사실상 했습니다. 지금 요번에 나온 거는 임시적인 거예요. 이제 1년 확인한 거기 때문에 이른바 다이렉트 리퀘스트, 그러니까 직접 요구해야 될 사항들, 뭔가 자료 더 내라 뭐 이런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 정작 내용을 보면 사실상 권고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법 개정해야 된다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계속 ILO에서 국제적인 국제기구에서는 계속 지금 한국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그 ILO 관련해서는 이미 그 공원노조가 1865 사건이죠. 90년대부터 지금까지 아직까지 살아있는 이 협약 그 ILO 사건인데, 이 사건에서 사실은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파업권 관련해서도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파업권 제한하면 안 된다. 그게 원칙이다. 그리고 공무원이라고 할 경우에 파업권 제한할 수 있으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정책 결정과 관련한 고위직 공무원만 제한하는 거고, 그리고 업무 성격으로 봤을 때 그 엄격한 필수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엄격한 필수 서비스만 제외되는 것이지 나머지 공무원 단체 행동권 보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왔고요.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해서도 이번 그 23년도 그 전문가위원회에서 이번에 직접 권고, 직접 요청할 때도 이 근로시간 면제 관련해서도 지적을 했습니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가 아니고 그냥 노사가 자유로운 단체교섭 사항으로 열어놔야 된다. 왜 단체교섭 내용을 제한하느냐? 공무원노조법 개정의 8조 1항, 10조 1항 개정의 내용 안에 사실 근로시간 면제와 관련된 이런 통제가 아니라 그것을 일반 자유로운 단체교섭 사항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공무원노조법 개정과 관련해서 고민하실 때는 근본적인 부분들을 조금 같이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 지난 이제 20년간 굉장히 이제 공무원노조가 노력을 했고, 그래서 일부 성과들을 얻어낸 것이 사실 맞습니다만, 그건 사실 노동 3권 중에 단결권의 아주 일부만을 우리가 확보한 것이지, 나머지 사항들은 사실상 다 실질적인 그 권리 보장이 되고 있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을 우리가 바꿔나가려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지위, 그리고 그 노동자인 노동조합의 지위들을 정말 이제 대사회적으로 계속 넓혀가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여전히 공무원이 아니고
노동조합, 그러니까 일반 노동조합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시선들이 높고 이것들도 같이 우리 과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지금 헌법재판소가 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을 합헌 결정을 계속하면서 그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치적 중립성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그 실제 내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특정 정치 세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정치적 중립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런 면에서 모든 국민으로부터 어떤 공공적 가치와 이익들을 지켜내기 위한 본연의 공무원의 역할과 기능들을 만들기 위한 내용과 사실 동전의 양면처럼 들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실 이 합헌 결정의 본질을 우리가 사실 들여다보고 그런 면에서 공무원의 제대로 된 이제 노동권을 확보한다라고 하면 이 정치적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성격이 그냥 입을 다 막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공공적 이익과 가치들을 노동자로서 노동조합으로서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활동들을 보장하는 것들이 되게 필요한데 오히려 이 국가공무원법이나 이 통제가 마치 공무원 노조를 끊임없이 정치적 중립이라는 이름으로 직업 이기주의 조직처럼 가두어 놓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고 그것이 마치 공무원 노조의 활동을 한편에서는 중립성을 가지고 통제하고 한편에서는 이기적인 직업 이익 집단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양쪽에서 이제 통제하는 이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무원의 좀 근본적인 그 일반적인 노동자로서의 그런 지위와 그 역할들을 계속 사회적으로 확장시키기 위한 노력도 같이 해봐야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좀 마치면서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기 부위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좀 사례를 소개하고 싶은 사례들이 많아서 쓰다 보니까 23쪽이나 되어버렸어요. 다 하려면 2시간 걸립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간추려서 이렇게 쭉 하겠고요. 제가 집중해서 낭독해야 할 부분은 쪽수를 짚어드릴게요. 그때만 보시고 그냥 들어주십시오. 편안하게. 우선 그 80쪽에 한 군데 고칠 곳이 있습니다. 80쪽에 그 6번 큰 6번 다시 일어서는 깃발들 거기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주로 호남 지고 입을 모았다. 그거는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편집하다 좀 잘못해서 들어갔는데요. 햇빛에 바르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신화가 된다라는 말이 있는데 오늘도 공무노조 총파업이 20년 햇빛에 발의 역사가 되고 있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공무노조 소설 쓰기 꿈을 사실 품어왔는데 올해 들어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합에서 이런 저의 활동을 지켜보다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소설에 담을 이야기 보따리를 살짝 풀어낸다는 마음으로 증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래 시는 2017년 해고 상태에서 정년 퇴직할 때 쓴 공무원 노조에 대한 제 연모의 마음을 표현한 시입니다. 참고하시고요. 67조 큰 2번 총파업 화산 폭발의 제 아래쪽에서 조합은 총파업 전술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50쪽에 달하는 전술 운영 책자를 만들고 총파업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시기마다 전파할 30개 세부 지침도 마련한다. 전술 운영 책자는 2002년과 2004년 총파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한 보건의료 노조의 총파업 전술을 참고해서 안병순 사무총장이 직접 마무리한다. 안 총장은 2년 반 동안 사북탄강에서 막장일과 사북성당 가톨릭 노동 청년의 일을 한 경험이 있다. 한편 제2기 집행부는 파업을 결행하기 위해선 적어도 1천 간부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간부 육성과 조합원 교육에 심의를 기울인다. 68조로 넘어가서 문화폐 역량도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총파업을 3일 앞둔 11일에는 롯데호텔에서 정부와 마지막 자리를 가진다. 청와대의 문재인 민정수석이 나왔다. 본 대회에 앞서 정행이 찬반 투표를 막으러 경찰들을 노조 사무실에 들이미는 것이 참여정부가 할 일이냐며 따졌다. 문 수석은 이 말에 대한 대답은 피한 채 총파업에 대한 3부 장관의 입장이 이미 나왔고 그걸 되돌릴 수는 없다 말했다. 이에 서영택 실장이 공무원노조 역시 총파업 열차를
이미 출발시킨 상태라서 멈출 수 없다 응답했다. 그렇게 서로의 입장만 확인한 채 대화는 짧게 끝났다. 드디어 15일 들끓어오르던 조합원의 분노가 총파업으로 폭발한다. 정부 방침에 의한 기관 측의 해유와 압박에 따라 대부분 파업 참가 조합원이 13시 이내에 사무실로 복귀하고 광원본부의 동해 삼척 원주 춘천을 중심으로 복귀하지 않고 버티던 조합원도 오후 중에 복귀한다. 위원장이 총파업 중단을 선언한 7월 15일까지 총파업을 유지한 사람들은 대부분 간부들인데 징계를 당한 448명이 바로 그들이다. 아무튼 3만 5천 명에 달하는 공무원들이 조합 지침에 따라 출근을 거부하고 총파업에 나선 것은 공무원 역사에서 하산 폭발을 거듭가는 사건이다. 백서에는 4만 5천 명으로 나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10,000명 정도는 줄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69쪽 3땅 거죽을 뚫고 솟구친 앙대죽선 공무원노조 총파업은 직장협의 설립으로 시작해서 총연합인 종공연의 활동 그리고 공무원노조가 2년 동안 다져온 에너지와 역량의 분칠이다. 지역별로 보면 이른바 동남풍인 부산, 경남, 울산에서 직접 설립이 빠르다. 부산시청 8급 한소구는 직업 담당 부서인 총무과 6급 고창과 맞부터 회장에 당선한다. 저 아래로 갑니다. 경남도청지법 김영길은 시군 직업 설립과 경남연구의 단결에 앞장선다. 2001년도 경공론 사업에 창원 전국대회 개최를 결정하고 전공련의 6구대회를 제안한다. 전공련 6구 창원대에서 차봉천 위원장은 만약에 정부가 올해 안에 노조법을 만들지 않으면 내년 봄에 헌법적 권리인 국무노조 깃발을 올리겠다고 선언한다. 70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아래 그 위에 시는 동남풍의 그 엄청난 활약에 자극받은 제가 강주 전남 쪽에서 전북에서 서남풍을 불어올려야겠다는 다짐에 마음을 실어 쓴 겁니다. 6구 창원대회는 7.28 부산대회, 또 11.4 서울대회로 이어지고 정부가 각포 비상근무를 발령하며 막아서는 가운데 3월 23일 고려대 4.19로 돼 있는데 고려대학교 가보니까 4.18 기념관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때 학생들이 5.18도 5.17 학생 데모로부터 시작된 거 있잖아요. 그렇지 4.18 기념관으로 고치는 게 맞겠습니다. 공무원노조가 창립한다. 정봉용 고강식 사무총장은 3월 23일 아침부터 택시에 관련 물품을 싣고 여러 대학을 돌며 경찰 대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는 곳마다 아침 일찍부터 경찰이 학교를 막고 있는데 다행히 고려대에만 경찰이 없다. 고려대 학생에 연락해 4.18 기념관 강단을 사용하게 된다. 한편 창립 대의원대 참가한 대의원들은 경찰을 따돌리게 가진 수단을 동원한다. 섬 지역인 안도 대의원 3명 호위조 2명과 애통수 길목을 지키는 안도 검문소를 피해 전날 오후 안도항에서 낚싯배를 타고 땅끝 방향 육지마을로 간다. 부산본부 간부 박중배는 조합에서 경찰력 분산을 위해 창립대대 장소로 위장 공개한 서울 마련리에 공원으로 조합을 이끌고 상경한다. 부산역 출입구를 경찰이 막고 검문하자 철도노조의 도움으로 철도 직원들만 다니는 비상 통로를 이용해 무사히 열차에 오른다. 공무원노조가 왕성하게 활동한 법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자 정부가 공무원 조합법을 준비한다. 공무원노조는 노조자도 빠진 조합법은 지켜보다 못하다며 2002년 11월 4일 삼천대호가 연결되고 한양대로 보여준다. 여기에서도 백서에는 3만 대호라고 하는데 3만 대호는 아마 연가를 신청한 사람 조합은 숫자고요. 전부 불승인해서 다시 빨간 볼펜으로 전부 연가 승인대장을 꺼버립니다. 부서장들. 그래서 실제로 한양대 모인 3,000명 플러스 500명이나 많아야 2,000명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4번 흔들리는 부 바로 위에 이처럼 공무원노조는 준비기인 전공련 때부터 노조 철공후 총파업 때까지 땅 거죽을 뚫고 솟구치는 왕대죽순의 기세로 노동기본권 보장 투쟁을 전개한다. 또한 공직사의 개혁을 규약 전문가 사업에 맨 앞에 걸고 공직사의 부조리 척들과 부정부패 추방에 적극 나서 민심을 획득한다. 흔들리는 눈빛, 무너지는 파업 현장. 셋째 줄, 동해지부는 조합의 20% 상경 지침에 따라 100명의 상경조를 조직한다. 5명을 1개조로 해서 20개조를 만들고 각 조장에게 100만 원의 활동비를 지급한다. 상경조는 3개 방면에서 상경한다. 1개조는 민주노총 버스에 섞여 탄다. 다른 1개조는 도계 청량역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 삼척 도계역으로 이동한다. 나머지 한 조는 삼척 공소운동장에서 버스로 출발한다. 대학로에서 민주노총 노동자대회가 시작된다. 조합이 당초에 2만 명에서 낮춰 잡은 8,000명 대우에도 턱없이 미달해 보인다. 왠지 모를 불안감에 가슴이 서늘하다. 저녁을 먹고 전야제 장소인 연세도를 향한다. 조합원은 3,000명 정도로 보인다.
일부 행사가 끝나고 중지회의에 참석한 본부장에 따라 상계 투쟁 지침을 전한다. 경해지부 상경료는 서울역과 잠실역 그리고 하남시 세 곳으로 흩어져 하룻밤을 보낸다. 15일 9시 한양대 학생회관 앞 총파업 출정식에 참가하라는 메시지가 뜬다. 출정식이 시작되고 30분이 채 되지 않아 경찰이 학교안으로 들여닥친다. 강제 연행이 무차별적으로 시작되자 조합원들은 눈빛이 흔들린다. 미안하다. 나는 여기까지다. 조심해라. 문자를 남기고 조합원들이 속속 대우를 이탈한다. 총파업을 단행한 전국 곳곳의 현장 상황도 파업 대우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힘이 달렸다. 울산에서는 시청과 울중군을 제외한 4개 구청 지부가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파업이 시작되자마자 TV 화면에 동구청, 구청의 텅 빈 사무실을 비춘 뉴스 속보가 나오고 파업 현장 생중계가 계속된다. 화면 아래쪽에는 울산시청과 울주군은 총파업 차례라는 자막이 뜬다. 기관 측과 가족들의 복귀 성화에 그리고 대에서 특필된 뉴스 속보에 놀란 조합원들이 지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파업 중단과 복귀 지침을 내려달라 요청한다. 지부장은 상경조가 아직 서울에 있는데 그럴 수는 없다. 버틴다. 74쪽으로 넘어갑니다. 상경조를 제외한 조합원들은 13시 이전에 사무실로 모두 복귀하면서 동구지구 총파업은 일단락된다. 오후 5시경 지부장은 파업 중단 지침을 직권으로 내린다. 계산지부 지부장은 14일 상경조 40명을 이끌고 서울로 향한다. 부지부장이 현장 파업을 맡는다. 15일 계산에 있던 조직부장이 다른 지부 상경조는 벌써 복귀했습니다. 계산만 남았으니 제발 돌아오세요 하고 울면서 전화한다. 계산으로 지부장은 내려간다. 현장 파업 대우도 13시 이전에 모두 복귀한다. 간부들은 조합 지침대로 17일까지 파업을 유지한다. 그 아래부터서는 좀 많이 읽겠습니다. 제14쪽 아래쪽입니다. 강진지부 총파업은 특이하다. 15일 7시 30분 지부장 동감 내기 친구 사이인 군수의 요청으로 군수와 마주앉는다. 전남에서 가장 큰 시가 파업을 철회했으니 강진도 파업을 철회하시오. 군수 요청에 김 지부장은 가장 큰 시에서 못하면 강진이라도 파업을 제대로 해서 전남 체면을 살려야죠. 답변한다. 그때 강진 군수는 보궐선거로 당선한 지 15일째인 초임 군수다. 강진 지부는 9시에 군청마당으로 전체 조합원을 집결시켜 총파업 출정식을 한다. 총파업에 온 힘을 쏟기에 상경조는 꾸리지 않았다. 구군수를 비롯한 실과장과 울타리 하나 사이에 경찰서 옥상과 담장에서는 경찰 간부들이 출정식 광경을 지켜본다. 30분 동안 진행된 출정식을 마친 조합원들은 지부의 파업 지침대로 군청 후문을 통해 바로 뒤편 보은산으로 향한다. 한편 조직부장은 총파업 제1직결지인 보은산 중턱의 고성사 주차장에서 조합원들에게 나눠줄 도시락을 차에서 낸다. 그런데 경찰차가 갑작스럽게 들이닥치고 대형 버스 닭장차가 뒤따라 불지어 산길을 올라온다. 내리던 도시락을 불이나게 도로 차에 싣고 부지부장과 함께 절 뒤편 숲속으로 몸을 숨긴다. 조금 있자 조합원들이 산 허리를 돌아 고성사 주차장으로 몰려온다. 아, 이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 산 능선으로 피해야 하는데 하면서도 애칠 수가 없다. 지부 지침은 고성사 주차장에서 도시락을 받아 보은산 정상항으로 올라가게 돼 있다. 수십 명 조합원들이 주차장 쪽 도로에 들어서자 위와 아래 도로를 경찰차로 막더니 그물에 든 고기를 잡듯이 전경들이 달려들어 조합원들을 탁장차에 태운다. 놀란 여성 조합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잡혀가고 몇몇 남자 조합원들은 전경을 밀치고 숲속으로 몸을 숨긴다. 뒤이어 산허리를 돌아 나오던 조합원들은 연행 광경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오던 발길을 돌려 능선으로 오른다. 숲속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는 조직부장과 부지부장은 어떤 행동도 취할 수가 없어 속망거린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지부장에 전화를 걸어보니 불통이다. 나이 차이가 많은 부지부장이 말한다. 어이 윤부장, 우리는 내려가세. 경찰이 여기까지 와서 조합원들을 잡아갔는데 우리 간부들 벌써 잡혔겠네. 내려가세. 형님, 그래도 지부장에게 연락해서 상황 파악을 후에 움직입시다. 다시 전화를 걸어보지만 지부장 전화는 역시 불통이다. 형님, 경찰들이 몰려갔으니 우선 도시락 차부터 보낸 후 산에 올라가서 조합원들을 만나봅시다. 그래, 그렇게 하세. 숲속에서 나와 도시락차 기사를 만나 죄송하다고 한 후 도시락을 군청 정문에 내려달라 부탁하고는 산 정상으로 향한다. 한 사람도 없다. 조합원들. 지부장 전화는 여전히 불통이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면 농선을 절반쯤 내려서는데 지부장으로부터 전화가 온다. 윤부장, 부지부장하고 둘만 남았네. 그만 지부 사무실 들어오게. 네, 알겠습니다. 사무실로 복귀한다. 그러면서 보니 군청 정문에 도시락 박스가 수북이 쌓였다. 76쪽입니다. 노조 싹을 잘라라. 날뛰는 행자부. 두 번째 단락입니다. 사무차장은 15일 사무국장을 총파업 조직부장이 사무실에 들어서니 상근 사무차장 혼자 놀란 표정으로 앉아있다. 둘째 문단, 사무차장은 15일 사무국장을 총파업 상황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지부 사무실 인터넷이 끊기고 휴대폰 문자가 뜨지 않는다. 하는 수 없이 상황실 자료를 쌓아들고 군청에서 가까운 아는 언니네 집으로 간다. 언니네 집에서도 인터넷은 되는데 휴대폰은 먹통이라
간부들과 조합원들에게 문자 지침을 보낼 수 없어 발을 동동 구른다. 휴대폰 전화도 불통이다. 오후 1시간 넘어서자 지부장이 전화로 사무실로 복귀해라 해서 들어와 보니 사무실로 복귀한 조합원들이 일손을 놓은 채 335 모여 술렁입니다. 조직부장은 부서를 돌며 도시락을 나눠준다. 도시락을 거의 다 나눈 중에 사무차장이 다급한 목소리가 휴대폰을 울린다. 빨리 사무실로 오세요. 조합원들이 탈퇴해서 처리해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지구 사무실로 달려간다. 사무차장 책상 앞에 조합원들이 줄지어 서 있다. 조직부장은 부지부장과 둘이 사흘 동안 내내 탈퇴 신청서를 접수한다. 차라리 다른 간부들처럼 일찌감치 경찰서에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후회스러움이 치밀어 오른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탈퇴 신청서 처리하라고 부군수가 석방 고정을 섰나 보다. 당진지부는 총파업 3일 전 17일까지 간부 13명과 보건진료소장 7명 중 7명 총 20명을 제외한 모두 조합원이 탈퇴 신청서를 냈다. 77조. 그러나 노조 파괴 공작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4일째 되는 날엔 전임 지부장이 앞장서 임시처리를 요구한다. 부군수와 실과장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회의가 시작된다. 내 손으로 만든 노조인데 총파업을 잘못해서 직원들이 대량 징계를 먹게 생겼다. 노조 해산하고 다시 직업으로 돌아갈 징계를 피할 수 있다. 전임 지부장이 핏대를 세워 노조 해산을 주장한다. 조직부장이 노조가 개인 소유물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외친다. 교산부장이 벌떡 일어나 단상에 오르더니 큰 절을 먼저 올리고 나서 조합원들의 피해를 많이 입게 해 미안합니다. 그러나 노조 해산은 안 됩니다. 그동안 노조를 통해 우리 많은 부조를 개선하고 복지 양상을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은 계속 해나가야 합니다. 고소한다. 노조 해산 투표는 60대 40으로 표결된다. 45일 만에 지부장이 석방되자 13명 간부 중 활동을 멈춘 3명 외에 10명의 똘똘 뭉쳐 조직 복구에 나선다. 노조 탈퇴서 내면 연행된 조합은 징계는 없다는 말은 10월 31일 간부 9명이 해고되고 연행조합은 43명이 모두 정직을 당하면서 만천하에 거짓으로 드러난다. 간부들은 조합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정성들에 만나며 1년 만에 조합원 50%가 돌아온다. 그제야 조직부장은 밤마다 시달려온 총파업 직들기 조합원 연행 장면의 악몽에서 벗어난다. 조합원 수는 3년 걸려 총파업 이전으로 복원된다. 동해지부 박동진은 총파업 징계 탄압이 한창인 10월 11일 아침에 출근하니 지부 사무실이 없어졌다. 4층 노비를 막아 샌드위치 판넬로 지어진 사무실을 시청에서 새벽에 철거해버린 것이다. 지부는 철거된 사무실 자리에 철막을 설치하고 단식 노동을 시작한다. 시청청은 천막을 철거하러 여러 차례 시도하다 막판에는 경찰과 철거반까지 동원한다. 단식하던 박동지가 천막 지붕에 목줄을 매달고 저항합니다. 철거반이 천막을 밀어제치는 과정에서 목줄이 당겨지고 몸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린다. 옆에 있던 여성 동지가 카터칼로 재빨린 목을 조인 줄을 끊지 않았으면 큰일이 날 뻔했다. 78조. 동해지부는 징계 하루 전인 12월 30일 15명 해고자 가족으로 구성한 가족대체가 이후 큰 역할을 한다. 해산에선 총파업 직후 부군수가 실과장을 데리고 부서를 열며 노조 해산을 선동한다. 노조 탈퇴 해산만이 총파업에 따른 조합원의 징계를 지켜갈 수 있다 강변한다. 징계에 직면한 조합원들이 흔들린다. 지역 주민들 또한 충북에서 다른 시군은 조용한데 하필 평화로운 산골마을 개산에서만 총파업으로 지역을 시끄럽게 만드느냐며 노조를 공격한다. 지부장과 부지부장은 징계 태풍이 지나갈 때까지 노조 깃발을 잠시 내리기로 결단한다. 하지만 12월 31일 전국적으로 진행된 총파업 징계가 해산을 피해갈 리 없다. 10명의 간부가 해고되고 126명 조합원이 징계를 당한다. 이에 분난 간부들이 시내 사무실을 마련하고 다시 노조 깃발을 세운다. 조직 복구는 매우 더디게 진행된다. 행자부의 노조 파괴 공격에서 노동자 도시 울산본부가 제1 목표물이 된다. 민주노동당 소속인 동부구청장은 정부의 징계 방침을 거부한다. 2년 후에 두 구청장이 징계 거부권으로 직무정지를 받자 결국 징계를 당한다. 강원본부 또한 행자부의 노조 파괴 1번 목표물로 정해진다. 이처럼 행자부는 총파업 열기가 높은 전국의 시군구 지구 동향을 훤히 파악하고 총파업 며칠 전부터 감독관들이 시군구청에 상주한다. 79쪽으로 합니다. 완도지부는 우호적이던 군수가 돌변해서 노조 파괴에 앞장선다. 인사권을 악질적으로 휘둘러 해고와 정직에서 돌아온 간부와 자원들을 모두 외딴 섬으로 보내서 체장 9년 동안 유폐 고립시킵니다. 80쪽으로 큰 6번 다시 일어서는 깃발들. 공무노조는 총파업 2주인 11월 29일 국회 앞에서 공무노조 특별법 국회 상정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고 그 자리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한다. 태평장에 떨어진 조합 임원들은 피신해 있다가 조합 사무실로 들어와 12월 1일부터 단식 농성에 돌입한다. 12월 9일 임원들의 단식이 중단되자 나는 다시 현장을 돌며 조합원을 만나는 자맹을 이어간다. 조합원들의 인정과 의리에 목이 메고 가슴이 뜨겁다.
임시대대 이틀 전에 조합중앙이 집행회의가 열렸다. 서울에서 참관한 해고 여성 동지가 1월부터 월급을 못 받으면 당장 가족들 생계가 막막하다며 울었다. 위원장을 비롯한 중지위원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일어나서 자맹 중에 보고 들은 조합원의 목소리. 조합비를 몇만 원씩 더 내더라도 해고자 월급은 제대로 주의한다는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했다. 다음 날인 1월 6일 임시대의원대에서 조합비 2만 원 인상안건이 통과되었다. 81조 아래쪽입니다. 1월 7일 임원 5명은 경찰에 자진 투기했고 나는 꼬박 한 달을 서울구치소에 있었다. 1월 중순쯤 경기본부 조직부장이 면회를 와서 경기본부 신년문화재에 낭송할 시를 지어달라고 부탁했다. 3일 만에 아래의 시를 써서 했다. 83쪽으로 나가봅니다. 둘째 단락은 좀 있겠습니다. 징계와 탄압 국면에서도 웃음 짓는 일이 벌어진다. 해남지부 간부들이 검찰청 해남지청에 불려가 총파업을 주도한 조사를 받는다. 지청검사는 휴대폰 전화가 적힌 지부 간부들의 배상 연담과 휴대폰 위치를 시간대별로 알 수 있는 통신 자료를 들이밀며 간부들을 추궁하다 그만 머리를 싸맨다. 서울 상경조로 갔다고 진술한 간부의 통화 위치가 해남으로 나오고 반면에 해남 파업 현장에 있었다는 간부의 통화 위치는 서울로 나오는 등 통신 자료와 간부들 진술이 뒤죽박죽 엉킨 것이다. 총파업 직전에 해남지부 간부들이 이런 경우에 대비 상경조와 현장 파업 조간의 휴대폰을 바꿔치기 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조사를 받던 부지부장이 아이고 배야 나중내 소리 지르며 배를 부여잡고 조사실 바닥에 나뒹군다. 마당에선 젊은 조합원 10여 명이 몰려오더니 파업가동 노동 가요를 부르다가 노동탄압 중단하라, 지없는 장금 석방하라 고를 냅다 외친다. 결국 조사하던 검사가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그만 나가시오 하고 짜증 섞은 목소리로 나가라고 한다. 조사받던 간부들이 얼씨구나 하고 배 아파 나뒹군 부지부장을 부축하여 나간다. 네가지 공무원노조는 불굴의 투기한 낙천적 기질로 2005년 내내 행자부의 징계와 노제 파괴 공작에 맞서 조직을 지키고 복귀해 나간다. 드디어 11월 12일 서울대학교에서 1박 2일로 진행한 공무원 노동자 한마당에 총파업 이후 최대 인원인 5,000대호가 모인다. 백선이는 여기도 1만 대호라고 나오는데 제가 분명히 씌어봤는데 5,000대호에 상당히 미달했었습니다. 해명절 위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은 눈시를 붉힌다. 그리고 이젠 됐다. 다시 전진이다라며 총파업 대회랑 징계로 인한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조합 앞날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가진다. 7. 도전과 파문을 얻은 자부심. 저는 학생운동도 노동운동도 모르는 그저 일 좀 하는 공무원이었죠. 다만 아래시 불혹의 오래 나타나듯이 5월 강주의 빚진 마음을 안고 살다가 그 빚을 갚아버리고 직업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5쪽으로 넘어옵니다. 직업 출범 한 달 만에 간부 수료를 하는데 수련의 책자에 노동자라는 불온한 단어를 발견하고 검정 사인펜으로 근로자라고 덮었을 정도로 불량품이었습니다. 2004년 3월 대의원대에서 총파업을 밑자락에 깔고 결정한 하반기 총궐기 투쟁 계획은 솔직히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새벽이면 날마다 가까운 자리에 가서 108배를 했습니다. 100일 동안 하고 나니 아랫배에 힘이 들어가며 두려움이 점점 사라졌죠. 이후 자맹할 때도 108배를 하며 버텨냈고요. 86쪽 맨 하단에 가겠습니다. 고백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2021년 봄 해고자 복직을 앞두고 저도 복직군을 꾸었습니다. 평소 좋아하는 풍경, 섬진강에 내려다보이는 백운산 자락의 면사무소 산업팀장으로 복직하는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꾼 뒤에 조합에서 복직 관련 글을 요청하자 복직을 응원하며라는 시를 썼습니다. 이 시에서 저는 해고 동지들에게 주저하지 말고 가슴 펴고 당당하게 복직의 다리를 건너시라. 무엇보다 동지들이 건너는 복직 다리가 조합원들에게 꼭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누군가에게 그토록 건너가고픈 다리라는 걸 잊지 마시라 부탁했습니다. 87조. 그토록 총파업에 앞장선 임원의 한 사람으로서 해고 동지들에게 미안한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집단 심리치료 등 정서적 안정과 정신력을 강화하는 일을 소홀히 한 일입니다. 또 하나는 2006년 비록 부족하지만 특별법을 일단 받고 해고자 복직 안건을 대정부 협상 테이블로 올렸다면 좋았을 것을 하는 생각입니다. 이러저러한 아쉬움과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공무노조 활동을 통해 부조리한 간행으로 얼룩진 공직사의 닫힌 문을 깨부순 파문, 공무원 노동기본권의 물결을 일으켜 널리 퍼지게 한 파문, 그런 일로 정작 자신은 문 밖으로 쫓겨난 파문, 이 세 종류의 파문을 겪으면서 한 발 한 발 전진하며 성장했다고 자부합니다. 줄기찬 도전을 통해 공무원 노동조로서의 진보적 활동에 나섰다고 자부합니다. 공무원 노동자 운동이 결국엔 조합원을 공직사의 주인으로
민중행정의 주인으로 세우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동안의 활동으로 공무원 노동기본법 또한 마음껏 누렸다 하겠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총파업이 비록 공무원 특별별 망대는 성공을 못했지만 그동안 IMF 이후에 임금 삭감, 구조조정, 강제 해고죠. 여기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삼성경제연구소를 아예 청와대에 들여다놓고 연금 삭감, 성과금을 거쳐서 성과 연봉제, 임금 비크제를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막아냈고 오히려 정년평준화, 57세를 60세로 늘리는 정년평준화, 군속 승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는데 성공했다.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제에 앞서서 그 최준호 교수님 그리고 박주정 상임위원님, 특히 민정기 2기 부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네요. 제가 오늘 제 국회 토론에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그 인사 말씀에 구호했던 것도 낯설었고 이 발제를 들으면서 가슴 뜨거워 이렇게 막 눈물이 막 글썽글썽했던 것도 또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사실은 뭐 그 당시를 회고하면서 제 마지막이 그거였거든요. 제 마지막에 이런 선배들이 그 길을 잊지 마시라라는 거였었는데 그 얘기를 해주시니까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제가 그 공무원 공대위의 상황실장을 한 건 2002년부터 2008년 정도 시기였습니다. 이때가 한참 공무원 노조, 전국노에서 공무원 노조로, 공무원 노조에서 2002년 연가투쟁, 2004년 총파업투쟁 요때를 거치면서 제가 상황실장을 했고 여기 몇 분들이 그때 이제 공무원 노조 상근 활동하셨던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제가 본 공무원 노조는 어땠고, 그래서 그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면서 지금의 제안 드릴 것을 몇 가지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늦어졌어요. 제일 마지막 발제할 때는 가장 빨리 하는 것이 가장 박수를 많이 받는다는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그 2002년과 2008년 사이에 전체적인 진보운동, 그 다음에 노동운동은 어떤 상황이었냐를 보면서 이 공무원 노동조합의 건설, 성장 이걸 좀 봐야 할 텐데요. 97년에 IMF 구조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전면화되면서 당시에 정리의 해고가 굉장히 만연됐고요. 95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본격적인 IMF 대응투쟁, 정리해고 대응투쟁을 하는 와중에 정치력과 민주노총도 굉장히 확장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이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졌고요. 전체 민중 진영에서는 전국민중연대라고 하는 당시에 노동자, 농민을 기본으로 하는 민중 진영의 상설연대체가 딱 2001년에 만들어집니다. 제가 당시 거기에 조직실장과 정책실장을 담당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공무원 공대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당시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로 이어지는데요. 이때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민주적이었지만 신자유주의 전면화하면서 노동조합에는 매우 비판적인, 그리고 때로는 탄압에 앞장섰던 정부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FA를 추진하면서 노동자를 적으로 돌리고 미국식 경제 체계를 이식하는데 전면으로 나섰던 정부 시절이었다는 점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조직노동뿐만 아니라 사실은 시민참여형 어떤 집회도 굉장히 활성화됐던 시점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 여중생 투쟁이 있었고, 여중생 투쟁은 어떤 투쟁이었냐면 조직대중이 앞장서고 시민이 함께한 투쟁입니다. 그게 이제 촛불로 처음 이제 여러분들 많이 촛불 경험하시지만 이 촛불은 여중생 촛불로부터 시작되거든요. 12월에 미군에 대한 무죄 판결이 되고 당시 악마라고 하는 분이 촛불을 들어서 추모도 하고 이 부당한 처우에 함께 나서자라고 했던 게 이제 이 시민 참여형 대중 집회가 형성하게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대중 집회는 그러니까 시민들도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과정이죠. 이게 2002년을 거치면서 2004년도에 노무현 탄핵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촛불이 있었고 당시에 6월 10일 날은 거의 70만 명에 모이는 거대한 시위로 확장됩니다. 이런 시위와 함께 2006년 그리고 2008년에 광우편 촛불도 돼서 그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형 집회도 굉장히 확산됐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불의를 보면 함께 싸웠던 시기였다 이런 점을 객관적인 과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93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잘 민정기 부위원장이 말씀해 주셔서 그 공무원 노조의 2000 투쟁들은 다 생략하고요. 제가 이제 공대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2001년도에 정공련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공무원 노조 설립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만든 게 이제 소위 말해서 그 중간에 보면요 공무원 노동 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제안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교수노조, 민주노총, 한국노총, 공공연맹, 민중연대, 불교인권위, 노동인권회가 민주노동당 이런 데가 이제 적극적으로 함께하면서 48개 단체로 이 대책위를 꾸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출범을 하는데요. 이게 파업 시기를 맞춰서 연가 투쟁을 결합되면서 이게 굉장히 확대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말씀하다시피 공무원 노동자는 경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열의는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탄압도 굴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시민사회 또는 노동단체들한테 우리가 이걸 적극적으로 도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면적으로 드러나서 여러분들 94페이지에 보면 지역 대책이 만듭니다. 2002년도에 그 연가투쟁을 할 때요. 연가투쟁을 어떻게 올라오시냐면 진입을 못하니까 서울로 와서 그때는 이제 학교를 막는 방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계셨던 줄 모르지만 빨간 선을 딱 흔들면 지하철 막 돌다가 빨간 선을 따라서 어느 학교로 들어갔어요. 기억나시는 분 계시나요? 그 빨간 선이 전부 대책위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으로부터 올라온 아까 이제 부산에서 철도 노조가 도와줬다고 하는 분들 그 분들이 전부 공대위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처음 이제 2004년이 되면 의원 진출을 하는데 민주노동당의 시군별로 다 지역위원회가 있었거든요. 그 분들이 전부 지역의 노동조합과 함께 상경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이 내려가서 만든 게 지역 대책위를 만든 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연가투쟁할 때도 굉장히 많은 분이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지역에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공대의 그 확대 과정이고요. 2002년도에는 또 객관적으로 95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공무원 노조가 굉장히 성공하는 어떤 과정이라고 저는 봤는데요. 이제 그 정교조가 참교육이라고 하는 것으로 촌지거부 운동으로 대대적인 국민들의 지지를 받거든요. 근데 당시에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 충원 운동에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당시가 어떤 시기였냐면 2000년도에 부정부패 추방운동이 시작되고요. 2002년 총선에서는 그 부패 정치인 낙선운동이 선풍적인 인기를 끕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 이제 참여연대가 만들어지게 되는, 참여연대가 확장하게 되는데요. 이 전반적인 부정부패 정치인 청산운동에 공무원 노조가 아주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그러면서 공무원 노조의 초반에는 이런 국민적 지지를 안고 출발하게 됩니다. 공직사회 개정과 이 부정부패 청산이라고 하는 이 구호가 국민적으로 대대적으로 알려주고요. 그게 이제 개도지 예산 폐지하고 떡값 안 받기 운동으로 구체화됩니다. 개도지 예산은 당시에는 정치인들이 자기 후원에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게 언론 보도 자료를 통해서 자기 홍보 자료로 나갔던 거거든요. 이거를 전부 이제 그 실체를 드러내게 했던 것이 공무원 노조의 당시의 역할이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당시에 떡값 안 받기 운동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것으로 국민적 지지를 상당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차 공대위 확대는 이제 공대위가 처음에 48개로 시작되지만요. 나중에 그 총파업 2004년도에 총파업을 마치면요. 거의 1000몇 개 단체로 늘어납니다. 700개 단체로 해서 나중에는 1000몇 개 단체로 늘어납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런 대책이 상당히 많았는데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공무원 노조가 정말 헌신적으로 뭔가 투쟁을 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 그렇다가 2004년이 되면 민주노동당이 10석의 의원을 만들고, 그래서 근데 10석의 의원을 만들 때 공무원 노조가 이제 자료에는 많이 나와 있는데 공무원 노조가 민주노동당 지지 선언을 합니다. 맞죠? 예, 지지 선언을 합니다. 굉장히 정치 자유가 없는 상황에서 지지 선언 자체로 해고와 파면이 10여 명이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탄압이 예상됐음에도 그 정치 선언을 하고요. 그 힘을 받아서 1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권영길 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제 공무원 노조의 필요성 이렇게 알게 되고, 그렇게 만들어진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대책위가 굉장히 활성화되는 과정을 또 밟게 된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그게 민주노동당의 의원 진출, 공무원의 정치자유 선언까지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04년에 11월 달에 공무원 특별법 저지를 위한 총파업. 이때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만 지역에서 올라오실 때, 투쟁하실 때 이런 데나 이럴 때 상근 간부 동지들하고 지역의 대책위들하고 같이 투쟁을 해서 이때는 이제 주로 공무원들을 연행했어요. 공무원들을 연행하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연행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대체로 같이 오시다가 나 공무원 아니다 이렇게 빠져나가시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 굉장히 많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가 공무원 10년사를 다시 한번 봤거든요. 보면서도 그러니까 제가 막 서울 지역에서 뭐 이렇게 하실 때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 안병순 그 당시 사무총장이 만드는 파업 지침 가지고 저도 지부 가서 막 해설을 하셨어요. 연행됐을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한 40명 정도를 제가 강연을 했는데 기억해 보면 그 중에서 32명 정도가 파면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정말 노동조합 활동을 한 건 1년뿐이 안 됩니다. 근데 파면이라는 게 엄청 크잖아요. 예. 그러니까 야, 이게 진짜 대단한 일을 하셨다 이런 생각을 지금도 합니다. 이렇게 막 1,500명이 연행되고 지금도 이런 수준이 되면 지금도 엄청나게 파장이 큰데 그때는 훨씬 더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과정이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쟁을 하고 또 공대에도 적극적으로 돕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공무원 노조가 만들어지고 나서 첫 번째 뭐 상급단체는 연대조직에 가입한 게 전국민중연대, 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오종렬 정강흥 의장님이 대표였고 당시에 박서근 대표가 집행위원장을 했었는데요. 전국민주행동에 먼저 가입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민주노총을 가입하는 과정을 갖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런 탄압에도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시 조직 재건에 나서셨고 성공적으로 조직 재건을 하셨고요. 한미FTA의 과정 2006년입니다. 2006년에는 그때 농림부 쪽에였어요. 수원 쪽에 있는 농민부의 부당한 지시 거부 이런 얘기도 하고 부당한 행정지시 거부 운동 선언도 했었고요. 광우병 소고기 문제가 터졌던 2008년에는 이때도 이 시국 선언을 해가지고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이 탄압을 받는다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이분들이 시국 선언을 하면 공무원의 또 정치 중립이 걸리기 때문에 탄압을 받는 것도 알고 있는데 또 시국 선언을 하십니다. 근데 당시에 시국 선언을 했더니 그때 기억하는 것은 원래 그때 이제 화물연대가 미국산 소고기 운송 저지 파업을 했고요. 공무원 노조가 시국 선언을 했는데 이 두 노조에 대해서 엄청난 국민적 지지가 있습니다. 폭발적인
지지가 있어요. 그래서 또 한 번 다시 공무원 노조의 존재 이유가 다시 한번 확인된 102페이지에 보면 그 부당한 지시 거부한 데가 수의과학검역원하고 국립농산물 분리강정 소송 공무원들이 부당한 지시 거부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성장했다고 보고 제가 본 거를 좀 이제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분들이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 점도 없지 않았으나 정권의 신여를 거부하고 시대적 과제를 절대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으로 그것을 돌파했고 때로는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노조 설립 초기에 그런 것들이 엄청난 탄압이 예상에도 불구하고 구속과 수배, 징계, 해임에도 마다하지 않고 그걸 알면서도 간부들의 사생결단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한 거다는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앞장서시니까 그리고 국민적 요구를 받으니까 시민사회가 첫 번째로 응원을 하고 전폭적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이고요. 그게 공대의 확대 과정과 맞물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40여 개 단체가 700여 개 단체로, 700여 개 단체가 1000여 개 단체로 확단됐던 게 지금도 1000여 개 단체는 제 기억컨대는 그 박근혜 태진 비상국민행동이 1400개 단체가 됐거든요. 1000개 단체를 넘어간 이런 대책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그런 데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시민사회 지지가 컸다 이렇게 봅니다. 마지막으로 104페이지에 보면 시민사회 지지가 있었으니까 국민의 지지도 막강했다는 겁니다. 아까도 드렸다시피 어떤 그 현대사의 어떤 굴곡에서 앞장서서 시민의 편, 국민의 편을 쓰셨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가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이라고 보고요. 또 공무원 노조가 강화하는데 엄청난 탄압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건하고 다시 조직 복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국민적 자양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발제하신 분들 많은 제안 아주 고마운데요.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또 지금의 어떤 투쟁의 적기, 공무원 노동기본권과 정치 자유를 얻는데 적기라고 봅니다. 아까 민영배 의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민주당이 적극적이지 않다는 걸 저희들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태진 투쟁 또는 불시민 투쟁에 앞장서서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면 그 국민의 지지를 받게 되고 그러면서 정책 영향을 확대해 나가면 이 태진 투쟁의 국면에서 다시 한번 정치 자유와 노동 기본권을 확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얘기까지 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